안녕하세요. 경기 전 분석소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꼭 봐야 할 전력, 데이터, 전술 포인트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중립지역에서 치러지는 월드컵 매치업이지만 객관적인 전력 차이와 볼 점유율 장악 능력에서 스페인이 확실히 앞서는 구도다. 스페인은 볼이 위치한 주변 지역에 선수를 많이 배치해 수적 우위를 만들고 짧은 패스와 빠른 방향 전환으로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양상을 끌고 갈 수 있다. 볼을 오랜 시간 소유하는 팀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슈팅 찬스를 만들 수 있고, 반대로 공을 빼앗아야 하는 팀은 압박을 위해 더 많이 뛰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금방 지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서 스페인은 페드리의 중원 조율, 야말의 오른쪽 측면 돌파, 헤란 토레스의 박스안 침투로 연결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수비를 계속 흔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야말이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면 사우디아라비아 포백은 측면 수비와 중앙 커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되고, 그 순간 페란 토레스의 침투 공간이 열릴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알도사리의 드리블과 알브라이칸의 전방 움직임으로 역습을 노리겠지만, 스페인이 공격 이후 곧바로 압박을 걸면 전진 패스 자체가 끊길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칸누가 중원에서 버티려 해도 스페인의 패스 템포가 빠르게 돌기 시작하면 수비형 미드필더와 포백 사이 공간을 계속 메워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결국 현대 축구에서 볼 점유율 장악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페인 선수들이 이번 경기를 통해 제대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전력 차이, 점유율 유지력, 슈팅 찬스 생산력, 후반 체력 우위까지 감안하면 이 경기는 스페인 승리 방향이 가장 자연스럽다. 이번 경기는 중립지역 맞대결이지만 실제 준비 과정과 컨디셔닝 흐름에서는 벨기에 쪽이 훨씬 안정적인 조건을 갖춘 매치다. 벨기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란전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몸 상태를 끌어올릴 수 있었고, 경기장 환경 적응에서도 큰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반면 이란은 조별리그 경기를 미국에서 치러야 하는 상황임에도 베이스 캠프를 티우아나로 옮기며 이동 동선이 복잡해졌다. 여기에 일부 스태프 비자 문제와 경기 직전 미국 입국 변수까지 겹치면서 선수단 전체의 회복 루틴과 훈련 집중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으로도 벨기에가 점유율을 장악할 수 있는 구도가 선명하다. 틸레만스가 중원에서 패스 방향을 정리하고 보쿠가 측면에서 1대1 돌파를 반복하면 이란의 포백과 미드필드 라인은 계속 좌우로 끌려다닐 수 있다. 그리고 루카쿠가 전방에서 센터백을 등지고 버텨주면 이선 침투와 박스 근처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벨기에가 더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다. 이란은 타레미의 영리한 움직임과 가이디의 역습 전개를 통해 한두 번의 찬스를 노리겠지만, 전체적인 볼 점유와 공격 지속성에서는 밀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장거리 이동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벨기에의 패스앤드 무브먼트를 계속 따라가야 한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블록 안쪽 커버가 늦어질 수 있다. 에자톨라이가 중원에서 버텨줘야 하지만 보쿠의 측면 돌파와 틸레만스의 전진 패스가 반복되면 이러는 박스 앞 공간을 계속 내줄 위험이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단순한 전력 차이보다 준비 환경, 컨디셔닝, 점유율 장악과 박스 근처 완성도의 차이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벨기에가 초반부터 무리하게 몰아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볼을 소유하고 측면에서 공간을 넓힌 뒤 루카쿠를 활용한 마무리 루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란이 수비 블록을 낮추고 버틴다 해도 이동 피로와 준비 변수까지 감안하면 경기 후반 집중력 유지가 쉽지 않다. 전체 흐름을 종합하면 벨기에가 더 많은 슈팅 기회와 더 좋은 위치의 슈팅 공간을 만들어가며 승리 방향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경기 운영보다 중앙에서 얼마나 빠르게 전방을 바라볼 수 있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우루과이는 발베르데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볼을 간결하게 주고받고 상대 압박이 들어오는 순간에도 무리하게 횡패스를 반복하지 않는 팀이다. 특히 발베르데가 전방을 바라보는 순간 누네스가 수비라인 뒤로 움직이고 펠리스트리가 측면 폭을 넓혀주면 카보베르데의 수비 간격은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 우루과이가 침투하는 전방 자원에게 직선적인 종패스를 정확하게 연결한다면 카보베르데의 파이널 서드 지역은 가장 빠른 패턴으로 공략당할 가능성이 높다. 카보베르데는 공격 전환 시 측면으로 우회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중앙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장면에서도 한 번 더 거쳐나가는 전개가 많다. 그래서 공격적인 위협도가 떨어질 수 있고, 우루과이가 중원에서 압박 간격을 좁혀두면 전방까지 연결되는 패스 속도는 더 둔화될 수 있다. 반면 우루과이는 공을 빼앗은 뒤 첫 패스 방향이 훨씬 선명하고 중앙에서 직선적으로 파이널 서드를 찌르는 선택지가 살아있다. 누네스는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 뒤로 밀어내며 뒷공간을 열 수 있고, 헬리스트리는 측면에서 상대 풀백을 묶어두며 중앙 침투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 여기에 발베르데의 강한 전진 드리블과 박스 앞 중거리 슈팅까지 더해지면 카보베르데는 라인을 올려도 부담이고 내려서도 부담인 흐름에 놓일 수 있다. 카보베르데가 측면에서 조반 카브랄의 개인 전진을 활용하려 해도 우루과이의 압박 뽑기가 빠르게 이뤄지면 공격은 다시 단선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력 차이, 중원 장악력, 직선 패스의 정확도, 파이널 서드 공략 속도까지 모두 감안하면 우루과이 쪽 기대값이 훨씬 높다. 초반부터 우루과이가 중앙 압박과 빠른 전방 연결로 카보베르데 수비 라인을 흔든다면 경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루과이 흐름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뉴질랜드의 느린 전개 속도와 이집트의 빠른 종패스 전환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뉴질랜드는 크리스 우드를 중심으로 박스 안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중원에서 전개 방향을 결정하는 속도가 늦어지면 공격 장면이 쉽게 끊길 수 있다. 특히 상대 압박을 한번 벗겨낸 뒤 곧바로 전방이나 측면으로 공을 밀어 넣어야 하는데, 그 선택이 늦어지는 순간 이집트 수비는 이미 라인을 정비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반면 이집트는 2선과 3선 자원들이 미드필더 진영에서 짧게 패스를 주고받다가 전방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공격수에게 간결한 종패스를 넣을 수 있다. 이 정면에서 마르무시의 직선 침투와
마네와 살라의 라인 브레이킹이 동시에 살아나면 뉴질랜드 최종 수비는 뒤로 물러설 타이밍을 잡기 어렵다. 그리고 살라는 상대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는 움직임이 탁월한 자원이라 한 번의 침투 타이밍만 맞아도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뉴질랜드가 바르바르세스의 경험과 크리스 우드의 제공권을 활용해 반격을 시도하더라도 공격 전원이 느리면 이집트의 수비 블록을 흔들기 어렵다. 반면 이집트는 지코가 좌측에서 안쪽으로 파고들고 마르무시가 전방 압박과 침투를 반복하며 살라가 최종 라인 뒷공간을 노리는 식으로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볼을 오래 소유하는 팀보다 공간이 열렸을 때 먼저 전진 패스를 넣고 상대 최종 수비를 무너뜨리는 팀이 흐름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개 속도, 라인 브레이킹, 전방 침투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이집트 쪽 기대값이 더 높아 보인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경기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은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핵심 정보는 경기 전 분석소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